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20년을 살았던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들은 말입니다.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저를 보고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아니, 이봐요. 여기가 왜 그쪽 집이에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안에서 남편 진철이가 나왔습니다. 야, 시끄럽게 왜 이래? 이 사람 내 부인 될 사람이야. 당신 짐은 다 창고에 맡겨놨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가. 부인 될 사람? 제가 아직 법적으로 남편의 아내인데요. 진철아,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잖아. 남편은 차갑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이지. 근데 마음은 이미 끝났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내 집 아니니까 그만 가. 창고 주소 문자로 보냈어.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똑 하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20년을 함께 산 집 앞에서 저는 그렇게 아줌마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침에 나갈 땐 그냥 마트 다녀온다고 했던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돌아왔더니 제 집이 남의 집이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20년 아내가 하루아침에 남의 집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수연은 1998년에 진철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진철이는 고시 준비생이었어요. 학원비도 없어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첫 만남이 기억나요. 편의점 앞에서 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들고 고민하던 모습이요. 주머니 뒤져서 동전 세는 거 보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 배고프세요? 제가 라면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결혼은 1년 만에 했어요. 진철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올렸죠. 예식장도 안 갔어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제 월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에서 나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한 게.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점심에는 남편 도시락 싸서 도서관 앞까지 갖다 주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밤 11시에 들어오면 남편 공부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씻고 잤죠. 손은 늘 거칠었어요.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겨울이면 피가 나도록 틀 정도였어요. 핸드크림? 그런 거 살 여유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싼 비누 하나로 온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했어요. 옷은 5년 넘게 똑같은 거 입었어요. 청바지 2벌, 티셔츠 3장. 이게 제 옷장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불평 안 했어요. 왜냐고요? 수연아, 내가 꼭 합격해서 너한테 보답할게. 다 내 덕분이야.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2005년 진철이가 합격했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수연아, 됐어. 합격했어.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안아 올렸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합격하고 1년 뒤 진철이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법률 컨설팅 회사였는데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식당 알바를 계속했고 시어머니 간병도 계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회사 자리 잡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또 믿었어요. 저는 계속 믿었습니다. 2010년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대기업 로펌과 계약을 따냈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어요. 강남에 사무실도 얻었죠. 2012년 지금 살던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이제 고생 끝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2015년쯤부터였을 거예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묘했어요.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요.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전에는 8시면 들어왔는데 9시, 10시, 11시.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오기도 했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계약 건이 몇 개 걸려 있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래, 힘들지? 밥 데워줄까? 라고 물었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옷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품 브랜드만 입더라고요.
시계도 바뀌었어요.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죠. 이 정도는 사업가로서 기본이야. 남들이 보는 게 있잖아. 저는 또 이해했습니다.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 4회 퍼스널 트레이닝까지 받으면서요. 몸이 좋아지니까 거울 보는 시간도 늘었어요. 아빠 요즘 멋있어졌어. 딸이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웃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그래. 저한테는 그런 여유를 안 줬으면서요. 말투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수연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 또는 아예 이름도 안 부르고 저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당신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이었죠. 저는 그때 그 단어를 몰랐어요. 2017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새벽 1시였는데 진동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저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언제 와? 빨리 와.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자였어요. 저장된 이름은 김대리였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깨워서 물어봐야 하나 고민했는데 무서웠어요. 진짜를 확인하는 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당신 회사에 김대리라는 사람 있어? 남편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응, 있지. 왜? 아니, 그냥 어제 카톡 와서. 아, 업무 관련 얘기였을 거야. 그 친구 워커홀릭이라 밤늦게도 일 얘기해. 저는 또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남편 핸드폰, 귀가 시간, 향수 냄새, 옷에 묻은 긴 머리카락. 2018년 크리스마스 남편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었죠. 미안,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준비했어. 이거로 내가 필요한 거 사.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남편 앞에서요. 당신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관심 없으면 돈을 주겠어? 관심이 돈이었나요? 20년 함께 산 사람한테 상품권 10만 원이 관심인가요? 그날 남편은 제 인생을 서류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쯤이었나? 보통 밤 10시에나 오는데 이상했죠. 수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혼 서류야.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남편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안 맞잖아.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준비한 멘트를 읊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나 사업 망했어. 회사 자금이 꼬여서 빚이 엄청나. 지금 10억 넘게 빚이 있어. 뭐? 10억? 그럼 우리 집은? 이 집도 곧 넘어가. 경매 들어간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애들은? 남편이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 이거 가지고 너랑 애들이랑 나가서 살아. 미안하지만 나는 빚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3천만 원. 20년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3천만 원 주고 나가라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나도 지금 죽을 맛이야. 남편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살도 빠진 것 같았죠. 저는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았어. 그럼 일단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애들이랑 나랑 당신이랑 셋이 같이. 아니. 남편이 제 말을 끊었어요. 난 혼자 있어야 돼. 정리할 게 많아서. 너희는 너희끼리 나가서 살아. 그게 이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 그냥 빨리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급하게 구는 게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도장 안 찍었어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 너무 급작스러워서.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생각?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끝난 사이? 갑자기 무슨. 사랑이 식었어.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이제 너 보면 아무 감정도 안 들어.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빚이 있다는 것보다 집을 잃는다는 것보다 사랑이 식었다는 그 말이요. 그래. 사랑 없으면 끝인 거야? 20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보고 하라고 한 적 없어. 선택이라고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잖아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회사 통장을 확인했어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잔고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47억. 빚이라고요? 10억 빚. 회사 계좌에 47억이 있는데 무슨 빚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쭉 내려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김지은 계좌 이체 500만 원. 김지은 계좌 이체 1000만 원. 김지은 계좌 이체 300만 원. 김지은. 김대리. 그 여자였어요. 거래 내역을 계속 보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신한빌딩 구입 대금 30억. 신한빌딩? 남편이 빌딩을 샀다고요? 다음 날 저는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신한빌딩은 남편 친구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차명 재산이었어요. 남편은 빚쟁이 연기를 하면서 빌딩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저지른 진짜 죄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가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집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이죠. 젊은 여자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남편이 짐은 창고에 맡겼다고 한 그날이요. 문자로 온 창고 주소로 갔습니다. 외곽에 있는 허름한 컨테이너 창고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종이박스 5개. 제 20년 인생이 박스 5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앨범, 애들 어렸을 때 그림. 전부 대충 구겨 넣어져 있었어요. 고등학생 아들 준우와 대학생 딸 서연이가 창고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학교에서 급히 온 거였죠. 엄마. 서연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날 저희가 간 곳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월 4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방 크기가 2평도 안 됐어요. 창문도 없고 침대 하나랑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엄마, 여기서 셋이 어떻게 자? 준우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일단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자. 내일 원룸 알아볼게. 하지만 원룸도 못 구했어요.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급하게 전세 보증금으로 넣어야 했는데 그 돈으로는 지방 오피스텔 전세도 안 됐거든요. 결국 고시원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셋이 돌아가면서 잤어요. 제가 바닥에서 자고 침대는 애들이 번갈아 가며 썼죠. 제일 힘들었던 건 애들 얼굴이었어요. 서연이는 학교 그만두고 알바를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알바해서 돈 벌게. 안 돼. 너 4학년인데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이잖아. 근데 등록금이.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 마.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등록금 350만 원 당장 다음 달에 내야 하는데. 준우는 친구들 만나는 걸 끊었어요.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갈래. 왜? 수능 준비해야지. 학원비 아까워서. 그냥 혼자 공부할게. 학원비 월 80만 원. 그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데 복도에서 준우가 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혼자서요. 준우야, 왜 여기서 먹어? 엄마랑 누나 자는데 소리 날까봐. 그 모습을 보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제일 최악이었던 날은 서연이 생일날이었어요. 원래 서연이는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 사고 외식하고 선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편의점 컵케이크 하나 사서 방에서 촛불 켰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엄마. 서연이가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바라도 할 걸.
엄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다 엄마가 못난 거야. 준우도 같이 울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우리 조금만 참으면 돼. 아빠가 나쁜 거지 엄마가 왜 울어. 그날 밤 좁은 침대에서 셋이 엉켜서 잤어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었어요. 잘못한 건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건 참아도 내 자식들을 눈물 흘리게 한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 맞으세요? 저 경남 XX시청 토지개발과 김주무관입니다. 새벽에 시청에서 전화? 이상했죠?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경남 XX군 리산 42번지 땅 아세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해주셨던 땅이요. 아, 네. 알아요. 그런데 거기 왜요?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상금 나오는데 금액 확인하셔야 해서 연락드렸어요. 보상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나와야 알 수 있는데 대략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상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억? 50억? 그 땅은 친정아버지가 1990년대에 투기 목적으로 산 거였어요. 근데 개발이 안 돼서 30년 동안 그냥 방치된 산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땅 수연이 줘.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해둬라라고 하셔서 상속받은 거였어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게 40억이 된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는데 아팠어요. 다음 날 바로 시청에 갔습니다. 산 42번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입니다. 평당 보상가가 1,2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약 46억. 이거 언제 나와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감정평가랑 보상심에 거쳐야 해서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쓸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분명 그거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반 내놔라고 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돈은 제 친정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결혼 전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도 아니에요. 게다가 남편은 지금 빌딩을 친구 명의로 숨겨놓고 저한테는 빚쟁이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숨기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애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곧 돈 좀 마련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자. 엄마, 무슨 돈? 친구한테 좀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겼다면 저도 숨기면 돼요. 남편이 차명으로 빼돌렸다면 저는 그 증거를 모으면 되고요. 복수는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 돈이 있었으면 왜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요? 남편한테 알리는 순간 저는 또 당할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요. 상담을 가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하신 것 같다고요? 네. 빌딩을 친구 명의로 샀고 회사 계좌에도 47억이 있는데 저한테는 빚이 10억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인터넷 뱅킹 캡처본이랑 등기부등본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재산 은닉으로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분이 그 빌딩 실소유주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요. 어떻게요? 계약서 원본, 통화 녹음, 문자 내역 이런 거요. 친구 명의지만 실제 돈은 남편이 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막막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해요?
집에 와서 서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아빠 재산 은닉한 거 증거 찾아야 해. 내가 IT 쪽 전공이잖아. 방법 없을까? 서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컴퓨터 접근할 수 있어? 컴퓨터? 집에 있긴 한데 도어락이 바뀌어서. 아빠 회사는? 회사. 사무실 비밀번호는 알아. 결혼 20년 동안 청소해주러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럼 돼. 엄마, 내일 새벽에 회사 가자. 다음날 새벽 5시 저랑 서연이는 남편 회사로 갔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새벽이니까. 서연이가 남편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비밀번호 뭐야? 1234. 설마. 서연이가 쳤는데 들어가지더라고요. 대박, 진짜 1234네. 아빠 보안 의식제로다. 서연이는 USB를 꽂고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신한빌딩 폴더 있어. 폴더를 열자 엄청난 양의 문서가 나왔어요. 계약서, 입금 증명서, 친구랑 주고받은 이메일, 심지어 빌딩명의 이전 방법이라는 제목의 메모까지. 이거 다 복사할게. 서연이가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저는 남편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통장 5개. 전부 다른 은행이었고 이름도 다 달랐어요. 김철수, 이영애, 박민수. 전부 차명 계좌였습니다. 서연아, 이것 봐. 헐. 아빠 완전 프로네. 통장 잔액을 다 합치니까 약 23억이었어요. 저희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고 서랍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 정말? 응. 아빠가 재산 은닉한 거 명백하잖아. 게다가 차명 계좌까지 있으면 완전 끝이야.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저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상간녀한테 보낸 문자도 복구했어요. 서연이가 남편 아이클라우드를 해킹한 거죠. 오빠, 오늘 와줄 수 있어? 보고 싶어. 자기야, 아내랑 곧 이혼해. 조금만 기다려. 집도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문자 내용이 너무 역겨워서 읽다가 토할 뻔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랑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야, 빌딩명에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걱정 마. 이혼하고 나면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 안 생겨? 문제 없어. 내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대. 아내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멍청하다고요? 20년 동안 헌신한 아내를 멍청하다고 했어요. 그 녹음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좋아,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두고 봐.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한테 모든 증거를 넘기고 재판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재판은 2019년 9월 1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양복 입고 변호사 옆에 앉아서요.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웃었어요. 넌 이길 수 없어라는 표정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남편 쪽에 먼저 물었어요. 원고 측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주장 말씀해 주세요.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원고는 현재 사업 실패로 약 1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목소리도 떨리고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회사도 부도 직전이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속는 거였죠.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원고는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원고명의 회사 계좌 잔고 내역입니다. 47억 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둘째, 원고가 친구 이철수 명의로 구입한 신한빌딩 계약서입니다. 서류를 넘기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셋째, 원고가 운영 중인 차명 계좌 5개의 통장 사본입니다. 총 잔액 23억 원입니다. 넷째, 원고가 친구 이철수 씨와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남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빌딩명에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걱정 마. 이혼하고 나면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남편은 변호사한테 뭐라고 속삭이고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원고, 이게 사실입니까? 그게.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판사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서류를 꺼냈어요. 원고와 제3자 김지은 씨의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문자가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자기야, 아내랑 곧 이혼해. 조금만 기다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선고하겠습니다. 30분 뒤 판사가 돌아왔어요. 선고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판결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진철은 피고 수연에 대해 고의적 재산 은닉 및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이혼을 인정한다. 둘째, 원고가 은닉한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80%를 피고에게 분할한다. 80%. 변호사가 예상했던 건 60%였어요. 그런데 80%라고요? 셋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한다. 넷째, 원고의 차명 계좌 및 차명 부동산은 즉시 법원에 의해 동결되며 명예회복 후 분할 집행한다.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건 너무해요. 80%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기망하고 재산을 은닉했으며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법원은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있으면 항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해냈어. 진짜 해냈어. 준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대단해. 남편은 변호사한테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 20년 동안 멍청한 여자 취급하면서 재산 빼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래.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돈 다 줄게. 그러니까 80%는 너무해. 50%만. 재판 끝났어. 이제 당신 할 일은 판결대로 돈 내는 것뿐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게 제가 남편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판결 후 1개월. 재산 분할이 집행됐어요. 회사 계좌 47억에 80%약 37억. 빌딩 가치 30억에 80%약 24억. 차명 계좌 23억에 80%약 18억. 위자료 5억. 총 84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친정아버지 땅 보상금 46억까지 합치면 130억. 고시원에서 라면 먹던 제가 130억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이 남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이 진실을 알게 됐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재산 은닉하고 아내 속인 사람이랑 거래 못한다면서요.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 20명 전부 해고됐고 사무실도 폐쇄됐어요. 남편은 남은 재산 20%로 빚을 갚느라 전부 털렸고 결국 친구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김지은 그 상간녀는요?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남편 명품 시계랑 카드까지 훔쳐서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웃기죠? 자업자득인데.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저희가 새로 이사한 집, 바다가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안 깎았고. 수연아, 왜 왔어요? 제발, 살려줘.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잠깐만이라도. 안 돼요. 돌아가세요. 수연아, 우리 20년 부부였잖아.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문을 붙잡았어요. 제발, 진짜 제발이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내 20년 청춘은 누가 살려내는데? 그 말을 하고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한참 울고 있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떠났어요.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지방 공장에 취직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이 집에서 서연이랑 준우랑 같이 살아요. 서연이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월급도 잘 받고 일도 재미있다고 하네요. 준우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의대요. 제 꿈이었던 의사를 아들이 이루고 있어요. 저는요? 저는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어요. 베이킹이요. 예전부터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남편이랑 살 때는 시간도 돈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해요. 일주일에 2번 동네 주민들 가르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요. 수강생들이 제 케이크 먹고 좋아할 때 그게 제일 행복해요. 아,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요즘은 산책도 자주 해요. 아침마다 바닷가 따라 걸어요. 혼자 걷기도 하고 가끔은 애들이랑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해요. 내가 정말 멍청했나? 아니에요. 멍청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남편을 믿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죠. 잘못한 건 남편이에요. 저를 이용하고 속이고 배신한 그 사람이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요. 베이킹 클래스에서 만난 남자분인데 조용하고 착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물었어요. 전 남편한테 미운 감정 없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남이에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고시원 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울던 그 순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싸웠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제 삶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진짜예요. 제가 움직였으니까 기회가 왔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잡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고시원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한 발짝만 내딛어 보세요.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증거라도 모아보고 계획이라도 세워보세요. 그 작은 한 발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받아야 할 일이에요. 만약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 관계에 계신 분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한 건 없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